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며칠 전에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는 코인은 CFTC에서 관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상품거래위원회에서 관할을 해야 된다. 거기서 컨트롤하는 게 맞다. 목적은 어쨌든 소비자 보호겠죠. 최근 루나 사태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루나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거다. 코인에 대한 그런 공포를 심어준 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걸 찾을까요? 건전성 있는 코인을 선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규제 기관을 찾겠죠, 당연히. 제 생각엔 그래요. 어쨌든 루나 사태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찾는 거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고 결국 SEC나 CFTC가 이 모든 걸 관할하겠다. 우리의 발밑에 두겠다. 그러면서 스멀스멀 이제 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접수하려고 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CFTC 의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다.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비트코인 원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결국 탈중앙화, 중재자, 중개인, 관할하는, 규제하는 이런 게 싫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지금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두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혼돈의 시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분명히 규제가 필요하다. 분명히 어떤 룰이 필요하다. 사기성 코인, 말도 안 되는 코인, 다단계 코인 이런 거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버리고 그 안에서 이제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게 되면 또 이해 충돌이 생기고 이해관계 속에서 생성이 되는 또 수많은 머니들, 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네가 갔냐 네가 갔냐 아니면 특정 국가가 갔냐 이거를 전체적인 틀에서 규제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거리가 돼서 아마 기사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SEC의 발언, CFTC의 발언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요. 누가 그거를 CFTC에서 결정하라고 했나요? SEC가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나요?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이들은 마치 암호화폐 시장이 본인들의 것이냐 그들의 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CFTC나 SEC가 만들었나?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인터넷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들 스스로 새로운 화폐가 생성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는 그런 기관들을 믿지 못해서 그들의 결정을 믿지를 못해서 그들의 행태가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중들이 만든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굳이 은행이란 곳을 두지 않고 내 자산을 디지털 안에서 그냥 우리들끼리 거래할게. 비트코인의 철학은 이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자꾸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CFTC나 SEC가 마치 그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만들고 개발한 것 같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들한테. 맞죠? 규제 기관이 필요하고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는 건 찬성입니다 저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사진 하나, 동영상 하나를 많은 대중들이 좋아요라는 느낌으로 내 영상이나 내 사진을 판단을 해주지만 그것 또한 그냥 대중들의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혐오스러운 글, 말도 안 되는 글, 말도 안 되는 사진 이런 것들은 좋아요를 누리지 않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한 대중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잘 모르고 블록체인이 잘 뭔지 모르고 묻지마 투자를 했었다면 지금은 대중들의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NFT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그렇다면 시간이 더 지속이 되면 충분히 사기성 코인 그리고 뭐 다단계 코인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을 결국 대중들이 선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커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대중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대중들이 판단하고 대중들이 무시하고 대중들이 쳐다도 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정상적인 시장의 원리라는 거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음질을 양지화시키는 거는 규제가 아니에요. 교육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나쁘다고 규제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러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말 좋은 점들을 잘 시스템화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야 대중들이 선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커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비트코인의 철학대로 깨끗하고 신뢰감 있게 커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CFTC는 코인을 두 분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증권인 코인과 상품인 코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CFTC가 말하는 상품인 코인은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겠죠. 그 외에는 다 증권인 코인, 증권인 코인이란 말이 되나요? 증권이면 증권이고 코인이면 코인이지. 이런 CFTC의 발언들, 이런 문장들 때문에 대중들은 되게 헷갈려해요. 그리고 아직도 CFTC 의장이라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개념 자체를. 증권인 코인이 어디 있습니까? 증권이면 증권이고 코인이면 코인이지. 상품인 코인은 또 뭐예요? 암호화폐면 암호화폐지. 상품인 코인이 말이 됩니까? 신조어일까요? 어쨌든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SEC나 CFTC는 서로 칭찬을 하면서 네가 맡아야 된다. 네가 규제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 단편적으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철학과는 너무 멀어지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형태들이 또다시 그 누군가가 규제기관이 그거를 선택하고 그거를 결정한다는 건 거기에서 또 수많은 이해관계, 이해충돌, 이해상충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리플도 SEC와 소송 중에서 수많은 이해충돌이 생기잖아요. 윌리엄 힌만의 이더리움을 옹호하려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또다시 CFTC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다. 상품인 코인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그 외 모든 코인들은 증권인 코인이다라고 분류를 한다면 그 누가 이들의 말을 듣고 신뢰를 하냐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권인 코인이 뭘까요 도대체? 상품인 코인은 또 뭘고? 이들 자체도 뭔가를 분류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인을 투자를 할 때 코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블록 형성에 의해서 보상으로 받은 코인인데 애플의 기업 가치를 보고 애플이 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애플에 투자를 한 거죠. 분명히 주식이죠.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한 많은 코인들이 그 회사가 커질 것 같아서 투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정말 암호화폐 전문가예요.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암호화폐를 아주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MIT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강의를 또 했었고 저도 두어 번 정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게리 겐슬러는 타겟팅이 돼서 그 자리에 간 거죠. SEC 의장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이기 때문에 2020년 말 그때부터 어쩌면 미국에서 서서히 암호화폐를 먹으려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이어진 XRP의 사건. 이제 3년여에 걸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게리 겐슬러는 끊임없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고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게리 겐슬러가 의장으로 가니까 그런데 그 태도는 180도 변해버렸고 사람들이 이제 게리 겐슬러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발언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암호화폐를
규제하려고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내가 그냥 할 일을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쨌든 SEC 의장은 루나 붕괴 이후 많은 암호화 토큰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루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줬어요. 적어도 암호화폐를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99.9%가 하락을 해버린 며칠 만에 이 광경을 보고 누가 안 놀라겠습니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똑같은 경우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대중들은 생각을 하는 게 결국 그런 일이 내게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말한 이 많은 암호화 토큰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이 말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99%, 98%, 아니 어쩌면 99.9%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수많은 예를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뭔가 구매를 하려고 할 때 백화점을 선호를 할까요? 아니면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 이런 곳을 선호를 할까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파는 백화점을 선호를 한다니까요. 그냥 동네 구멍가게에서 과자 몇 개 파는 그런 곳보다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돼요. 이 백화점이란 공간 안에서. 왜? 많은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프라인 상에서의 예를 이렇게 들었다면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잖아요. 11번가라든가 쿠팡에서 모든 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거기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특화된 그냥 신발이면 신발, 의류면 의류, 이거 하나만 있는 이 사이트들은, 그런 것들은 잘 찾질 않잖아요. 아니 어차피 11번가나 쿠팡에 가면 그 제품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심지어 그 외에 많은 제품군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신발만 사러 갔다가 옷도 사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파생 상품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할 수 있는 코인은 이제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유틸리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해야 수능 점수가 높잖아요. 근데 나는 영어만 잘해, 국어만 잘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안에서 잘하는 애들끼리 또 뭉치게 해줘. 스터디를 하게 해줘. 그렇게 해서 잘 뭉치게 되면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줘.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 블록체인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청소기를 못 만들까요?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회사가 드론을 만들지 못할까요?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회사가 드론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 99.9%의 블록체인은 결국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SEC나 CFTC는 굉장히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어요. 게리 겐슬러는 경고를 했잖아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토큰들이 실패할 것이다. 암호화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것이 두렵다. 이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XRP 리플이 1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 기후 문제에 관련된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고 좀 괜찮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리플랩스는 탄소 크레딧 NFT가 XRP 원장에 제공되는 1억 달러 투자 펀드를 발표했다. 리플은 2030년까지 탄소 제로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XRP에서 제공되는 플랫폼만 이용하면 그 블록체인, 그 암호화폐도 탄소 제로화 할 수 있다. 이런 리플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탄소 제거 활동 및 기술을 촉진하고
탄소 중심의 핀테크 및 암호화 프로젝트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뭐 지금 인류가 가장 크게 걱정을 해야 될 기후 변화, 기후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XRP가 투자한 이 자금은 XRP 원장의 핵심 대체 불가 토큰. 진짜 XRP NFT 활성화는 암호화폐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NFT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세상은 어쨌든 변해가는데 XRP가 NFT를 손댄다는 건 분명히 스마트 컨트랙트도 손을 댈 거고, 지금 뭐 수많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을 하면서 어떤 걸 하겠다 나와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XRP가 결국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RP는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해요. 다 먹으려고 해요. 그런 XRP가 지금 전 세계가 걱정하는 기후 문제의 첫 번째로 뛰어들어서 그 모든 걸, 블록체인에 관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XRP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 집권적인 코인이고, 깨끗한 놈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데 그 깨끗한 놈이 암호화폐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가장 깨끗한 놈을 지금 미 정부 SEC는 태클을 걸고 있고, 강한 부정은 항상 강한 긍정이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는 모르죠, 아무도. 그런데 제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XRP는 수많은 코인을 섭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섭렵이 되지 않은 코인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거고, 어쨌든 1억 달러는 XRP 원장의 핵심 대체 불가 토큰으로 탄소 배출권 토큰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능과 개발자 도구를 계속 지원을 할 것이다. 개발자 도구와 새로운 기능, NFT. 왜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기능과 개발자 도구를 지원할까요? 왜 탄소 배출 관련해서 NFT를 사용할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NFT를 접하시죠. NFT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 왜 저작권, 그리고 예술가들, 엔터테이너들이 만드는 그들의 창작물들에 대한 NFT를 하려고 할까?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데이터 위변조예요, 위변조. 아무리 잘 찍은 사진, 아무리 잘 그린 그림도 그 누군가는 똑같이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탄소 배출권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위변조겠죠. 데이터 위변조를 하지 못하게 개발자 도구와 새로운 기능들을 블록 안에 토큰화해서 심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약속은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지구는 깨끗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지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투자는 2030년까지 완전히 탄소 중립적이라는 목표의 일부다. XRP 레자는 2020년에 탄소 중립적 블록체인이 되었으며 리플 자체는 2028년까지 탄소 중립적이 될 예정이다. 리플이 지금 블록체인이란 산업군을 가지고 인류에 쓰여져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토큰화하는 이유는 탄소 시장을 확장하고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기존 시장의 신뢰성, 무결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탄소 제거 프로젝트와 핀테크는 이미 XRP 원장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기후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참 머리 좋은 회사 아닙니까? 기후 변화에 관한 데이터들을 NFT화 해버린다. 이런 착상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벤트들을 항상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XRP 방송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지금까지 이거에 관련된 데이터까지도 NFT화해서 완벽하게 시스템화 하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투명성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참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데이터 중에서도 충분히 지금 거짓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취합된 빅데이터 중에서도 진짜 정보들만 먼저 블록에 넣어서 NFT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 자체가 너무 착하잖아요. 기후 변화에 관한 데이터들은 올바른 데이터들만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노출이 된 데이터 중에서도 특히나 그 데이터들, 기본 베이직이 돼야 될 기후 변화에 대한 데이터들이 잘못돼서 그게 베이직에 깔려버리면 그 이후에 그 어떤 정보를 NFT화해서 넣더라도 어떤 데이터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데이터가 정확치 않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블록체인을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에 도입함으로써 업계는 NFT 탄소 배출권을 보다 신속하게 검증 및 인증하고 사기 가능성, 이 사기 가능성이 무서운 거죠. 어떤 데이터든 이제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거나 위변조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거를 착착 걸러낸다는 겁니다. NFT 안에서. 이 사기 가능성을 제거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탄소를 제거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 타고 계신 겁니다. XRP 리플을 타고 계신다면 아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비즈니스 와이어라는 이 채널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써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거의 다가 들어와 있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리플은 글로벌 탄소 시장을 확장 및 강화하기 위해 1억 달러를 약속하고 블록체인 및 크립토를 사용하여 품질과 투명성을 해결을 한다. 탄소 중립에 대한 수요는 파리 기후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5,500억 달러로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된다. 1억 달러를 투자한 시장이 2050년까지 5,500억 달러로 급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단순하게 1억이 5,500억이 된다. 5,500배 상승을 하네요. 그런데 리플은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곳에 NFT 시스템을 넣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리플이 1,000원이라면 5,500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이벤트는 분명히 있죠. 수많은 코인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술력 그리고 유틸리티 모든 걸 할 수 있는 코인이어야 됩니다. 채용만 잘하고 영어만 잘하고 국어만 잘하는 그런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